자, 이제 51번째, 그죠? 51번째 강의죠? 51번째 시작을 해볼게요. 자, 470쪽, 이제 469쪽, 그죠? 469쪽 관련 지문 정리 여기서부터 들어갈 차례인데, 470쪽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470쪽 3-2번 지금 볼까요? 3-2 보시면 재결 취소송에서, 그러니까 재결 취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한 걸 재결 취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결 자체 고유한 이유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대법원은 이제 기각해야 된다고 보죠. 그러면 그냥 곧바로 기각하는 것이 이번에는 다시 원처분의 위험 여부가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별도로 따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아요. 네가 예를 들어 원고가 지금 재결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 들어왔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재결 고의 위법 발견되지 않으면 요 카카오톡 좀 끌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도로 다시 이번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3-3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에 불과한 하자만 존재하는 거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3-3하고 3-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3하고 3-4는 재결주의와 관련된 지문이 아니에요. 3-3은 아주 별개의 독자적인 얘기인데 뭔가 기각을 하는가 각하가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주제들을 긁어 모은 거예요. 같이 비교하시라고. 3-3 보시면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때 각하해야 되냐 기각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기각해야 된다고 보죠. 기각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으려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각하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그때 이제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기각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이게 딱 되게 복잡한 표 있죠. 막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은 구비한 경우,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소송 요건만 구비하지 못한 경우, 막 이런 표 있잖아요. 그 경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별도의 언급이 없다. 그럼 어떤 경우로 취급하라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죠? 취소 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은 구비하지 못했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은 구비한 경우, 그러니까 재결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불준수 그 경우인 경우라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판단하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소기간을 불준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니까 제소기간 불준수한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각하되는 것이 아니고 기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경우 부적법한 취소심판 청구가 있음에도 기각 제기를 하자 원처분을 제기한 소송 취소송 각하 대상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면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취소소송을 들어와야 되는데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취소소송을 들어온 것으로 인정이 되려면 이 행정심판 청구도 적법한 것이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각하되었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야 그때 그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들어온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들어온 취소소송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죠. 그런데 자 이때 부적법한 취소심판 청구가 있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럼 그때는 뭘 갖추지 못한 거예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각하한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비교하셔야 돼요. 뭐 재결주의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재결주의는 대상적격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대법원 이것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무슨 판결을 해요? 기각 판결을 하지만 뭐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는 그냥 곧바로 각하해버리죠. 그래서 비교하셔야 돼요. 뒤로 갈수록 자꾸 뭐를 혼란을 겪으시냐면 재결주의와 다시요 재결주의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혼동하세요.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으로서 처원 리피기 전관장이 있죠. 다시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으로서 처원 리피기 전관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처원 리피기 전과 관련된 거고 전하고, 근데 재결주의는 그 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상적 격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재결주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때 재결 고유의 위법을 갖추지 못한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 원처분주의 하에서는 어떻게 한다? 기각을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그러나 필요적 전치주의는 구비하지 못하면 이것은 소송 요건의 일종이기 때문에 구비하지 못했을 때 그냥 각하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11번 징계 혐의자에 대한 감봉, 뭐 예를 들어서 뭐랬다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거 혐의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결정 자체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징계 혐의자가 있었어요. 뭐 뇌물을 받았나 봐요. 그 사람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견책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바꾼 거예요. 자, 공무원이에요. 제가 공무원인데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어가지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싸우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인 소청심사위원회에 갔어요. 가서 판단을 받아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뭘 해줬냐면 그래 이 경우는 감봉 1개월은 너무 심했다라고 해서 감봉보다 더 가벼운 것인 견책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바꾸니까 이제 누가 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제가 볼 때에는 그 징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감봉이 적당하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 싸운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지금 소청 결정을 끌고 와가지고 싸우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판사님 여기 나온 거죠? 판사님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 안 날려준 거는 잘못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서 감봉 1개월을 받았는데 감봉 1개월을 받으니까 공무원이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 그러니까 소청심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청심사 들어가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거를 취소해줄 줄 알았는데 줄여주기만 한 거죠. 줄여주기만 하니까 그거에 대해 불만이 여전히 있는 공무원인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엔 소송 들어간 거죠. 소송 들어가면서 판사한테 판사님 소청심사위원회 여기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간단하게 썼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해주지 않은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권 잘못 행사한 거 아니에요? 요렇게 주장한 것은 여전히 원처분을 날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유한 요걸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가지고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무엇의 재결의 독자적인 고유의 요걸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넘기면 471쪽 15번 질문 볼까요?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고 재심의 판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 제기된다. 왜냐하면 재결주의니까. 근데 재결주의인데 왜 감사원을 피고로 해요? 무엇을 대상으로 해요? 재심의 판정이라는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처분청. 그러니까 감사원이 한 거죠. 감사원을 피고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 적격도 같이 따라가지고 맞물려가지고 바뀌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그 취소송 들어갈 때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 적용을 받아요. 재결주의는 재감노특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틀린 건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오선지. 왜냐하면 자,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원처분주의는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원처분주의는 원처분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스템 설정 방식이 아니라 제도 설정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처분만 되지만 재결은 고유의 위법이 있을 때만 될 수 있다는 시스템 설정 방식을 말해요. 다시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재결주의는요. 재결만 그래서 원처분은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제도 설정 방식이에요. 그런데 원처분주의는 원처분만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제도 설정 방식이 아니라 원처분이 원칙적으로 원처분만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결도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제도 설정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되시죠? 그 다음에 넘기면 자 23번 있죠? 자 23번 A 국립대학교 교원인 갑은 소속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잘렸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국립대학교라는 게 중요하죠. 갑은 이에 불복해가지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뿐더러 꼭 해야 되죠. 왜냐면 국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이어서 필공세관이잖아요. 자꾸 두 문자가 바뀐 게 자꾸 적응이 안 되네. 아무튼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그 행정심판에 대해서 특별행정심판으로서 교원소청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거쳤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각됐대요. 뭐라는 거예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총장이 잘했네 이렇게 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빡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1번 교원소청심사위원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그죠? 원처분이 지금 해임처분인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로서의 지위에서 한번 판단을 해준 재결의 성질을 가진다고 봐요. 이 점이 무엇과 다른 점이요? 사립학교 교원과 다른 점이죠. 사립학교 교원일 때는 이 교원소청심사위원 결정이 원처분으로서 성질을 갖는다고 보죠. 그 점은 다르다. 그 다음 갑이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을 피고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취소의 대상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대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고유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긴 하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 싸우려고 한다. 그럼 처분청이 얘를 피고로 적격자로 삼아서 얘가 피고 적격자가 되니까 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얘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4번 소청심사 결정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재결에 대해 싸우고 있는 상황이요. 그때는 원처분 A 국립대학교 총장이 해임처분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결에 대해 싸우고 있을 때는 원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이. 그 다음 4번 갑이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교원소청심사는 기각 결정에 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은 고유한 의혹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소청심사위원회가 판사님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안 날려줬어요 라는 이유를 주장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량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소청심사위원회겠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떠한 처분을 보고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고요. 근데 그걸 남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한데 안 날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처분이 위법한데도 안 날려주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지금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니까 판사님 이걸 취소해주세요.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처분주의의 적용을 받는 이 경우에는 그때는 기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가 바로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위법을 주장하는 걸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72쪽에 가셔서 대상적격 특수원점 세 번째가 있는데 지금 얘가 또 어렵죠. 그 대상적격 지금 분량이 많고 되게 어려운 주제들 나오는데 다 감당해내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자, 1번 행정청이 당초 처분을 통하여 규율했던 법률관계 내용을 다른 처분을 통하여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일단 그냥 쭉 읽고 그 다음 이따가 사례 볼게요. 한 경우 당초 처분과 새로운 처분 중 무엇이 취소의 대상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잘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대법원만 그냥 몇 개의 판결을 내놓은 상태고 학문적으로는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독자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요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당초 처분을 완전히 변경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엇에 대상적격이 있다고 보냐면 당초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알맹이가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한다고 보고 제소기간은 이제 변경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90일 내에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그 당초 처분의 요 부분만 살짝 덜어내고 그 다음에 변경된 부분이 당초 처분과 가분적이어가지고 이 부분만 바뀌어도 얘는 바뀌지 않는 경우 그때에는 대상적격을 무엇이 갖냐면 당초 처분과 새로운 처분이 병존한다고 봐가지고 둘 중에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그 다음 제소기간은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싸우는 경우는 당초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새로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초 처분에 대해서 싸울 때는 당초 처분이 발급됐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그 다음 새로운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새로운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들어와야 된다. 라는 얘기고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로 관련 지문 정리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사법 시험에서는 2017년에 한번 나왔거든요. 2017년에. 그래서 충분히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되게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해서 사법 시험에서는 바로 이런 어려운 주제가 있다니 하면서 바로 출제한 건데 원래 사법 시험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몇 년이냐? 2016년 판례니까 5년 지났죠. 이제 내년 이제 5년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보시면 자 이렇게 판시해요. 대법원이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알맹이 핵심을 바꿔버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처분은 날아가고 효력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뿐이에요? 후속 처분만이 남으니까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 처분의 내용 중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살짝 덜어내거나 바꾸는 것이고 추가 처리 변경한 부분의 내용이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불가분적이 아니다라는 건 가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바뀌어도 얘는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속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471쪽이죠. 서울특별시 을구 영등포구였나 그래요. 을구 구청장이 갑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영등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영등포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이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 제한 제한 건 거죠. 영업 제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영업 제한 시간이라고 할게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정하는 내용을 처분을 했다가 영업시간 제한을 갖다가 늘린 거예요. 0시부터 10시까지로 2차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자, 1차 처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 금지를 한 것인데 영업을, 2차 처분은 뭐 한 거예요? 추가로 2시간 더 늘린 거죠. 이렇게 2차 처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때 이 2차 처분은 1차 처분을 전체를 바꿔버리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맞죠? 추가로 이 2시간만 더 집어넣은 거니까 금지 시간을 2차 처분으로 인하여 1차 처분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고, 1차 처분, 그러니까 그러면 2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얘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1차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2차 처분이 병존하면서 갑에 대한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고 보면서 이때는 1차, 2차 둘 중에 대해 다툴 수 있으니까 0시에서 8시 부분에 대해 다투고 싶으면 1차 처분에 대해 다퉈야 되고 8시부터 10시 부분에 대해 다투고 싶으면 2차 처분에 대해 다투라고 봤어요. 요렇게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473쪽.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472쪽에 이렇게 있죠. 근데 요렇게 상황을 규율하는 처분 말고 동그라미 1번처럼 다만 이제 금전부과 처분해서 돈 액수만 바꾸거나 아니면 제재 처분의 양만을 변경하는 경우,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영업정지 4개월 했다가 6개월로 바꾸거나 6개월 했다가 4개월로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또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부터 전통적인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증액경정 처분이 있은 경우, 감액경정 처분이 있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조세부가 처분을 했다가 600만 원 조세부가 처분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감액경정 처분이 있은 경우 600만 원 조세부가 처분을 했다가 그걸 400만 원을 바꿨을 때, 그때 증액경정 처분이 있은 경우, 이거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대가 소멸했기 때문에 증액경정 처분만 취소가 되고 제소기간은 증액경정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죠. 그 다음 감액경정 처분이 있은 경우 감액경정 처분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죠. 그 변태적인 표현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소기간 당초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기억해 주시고, 동그라미 3번 증액경정 처분에 이제 그 당초 처분이 흡수되니까 증액경정 처분에 대해 싸우면서 당초 처분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증액경정 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어려운 거죠. 또 한편 처분청이 직접 우리가 보니까 처분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바꾼 게 아니라 원처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국민이 행정심판 제기해서 싸웠고 그 결과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내려져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뭐 싫은데 행정청이 바꾸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가 돼요. 어떻게?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변경 명령을 한 경우, 재결을 한 경우가 있고, 변경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변경 재결이 아니라 변경 명령 재결을 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 그거에 따랐을 뿐인 경우, 이렇게 경우가 다르다고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피고 적격과 대상 적격은 완전 똑같은데 제소 기간에서 양자가 달라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재결에 의해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게 해야 하고, 피고 적격은 원처분청에게 있어서 얘를 대상으로 얘를 상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제소 기간은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 해야 된다라고 여기 법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관련 조문 정리 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무슨 설명을 잘못했냐면 양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대상 적격, 피고 적격, 제소 기간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변경 명령 재결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 실제로 행정청이 변경 처분을 한 경우에도 대상 적격은 원처분, 그 다음 피고 적격은 원처분청, 제소기간도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걸 반대로 말했구나. 똑같은 거. 왜냐하면 얘 때문에
20조 1항 단서 때문에. 20조 1항에 보면은 행정심판 재결을 들어갔다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뭐래요?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들어와라 이렇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제소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똑같이 취급된다라는 거죠. 예, 잘못 말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1-1번이 있는데 강의를 안 했구나. 1-1번 혼자 보셔도 되겠죠? 요 1번을 설명했으니까 같은 얘기니까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변경 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재 처분이 가해졌었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뭘 대상으로 해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변경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얘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요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번은 이제 변경 명령 재결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을 하고, 변경 명령 재결이 뭐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혹시 또 까먹으실 수 있겠네. 자, 간략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변경 명령 재결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인용 재결 중 하나예요. 자,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인용 재결에는 취, 변, 무, 처가 있는데 행정심판에는 현행법상 3가지 종류가 있죠.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취소심판에서 할 수 있는 인용재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어요. 그 다음 무효등 확인심판에서는 무효등 확인재결이 있고요. 인용재결로.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이 있는데 의무이행심판에서 할 수 있는 인용재결에는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이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뭘 청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취소심판 들어갔던 거죠. 거기에서 인용재결이 난 건데 인용재결 중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뭘 한 거예요? 변경명령 재결을 한 거죠. 변경명령 재결을 한 건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금 어떤 처분이 발급돼가지고 이거에 대해 국민이 지금 행정심판 들어온 거잖아요.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명령 재결했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야 처분청아, 지금 네가 발급한 처분 잘못됐다고 행정심판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잘못된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직접 그냥 변경 재결을 해버리면 네가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재결만 할게. 그냥 네가 직접 바꿔. 이렇게 하는 걸 변경 명령 재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명령 재결이 내려졌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제 그거 처분청 이거에 따른 거죠. 그래서 변경 처분을 했대요. 그때 무엇이 대상적 결을 갖니?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취소의 대상적 결을 갖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474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계속 같은 얘기인데, 갑은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2011년 10월 1일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동년이 뭐죠? 같은 날, 같은 해 2011년 10월 15일 200만원으로 감액됐대요. 그게 이제 감액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행정심판을 거친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직접 바꾼 것 같아요. A행정청이. 이후 2010년 10월 20일 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A행정청에서 B행정청으로 승계가 되었고, 갑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동년 10월 30일에 취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자 이때 갑은 뭘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 200만 원으로 깎여버린 10월 1일에 발급된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싸워야 돼요. 그걸 갖다가 10월 1일자 과징금 200만 원 처분에 대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과징금 200만 원은 10월 1일에 발급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300만 원이 10월 1일에 발급된 300만 원이 지금은 깎여서 2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변경되어 버린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피고적격인데, 이 문제 좋은 문제예요. 피고적격인데 피고적격은 누가 갖는 거예요? 처분청. 자 그러면 이 과징금 10월 1일자 200만 원으로 바뀌어 버린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누가 한 거예요? A행정청이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월 30일에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권한이 A행정청에서 B행정청으로 이전되어 버렸죠. 맞죠? 그럴 때는 B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죠. 왜? 13조 1항 단서에 따라.
그죠? 그래서 얘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10월 20일에 그러니까 10월 20일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10월 30일에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땐 여전히 A 행정청을 피고로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처분청이 A니까. 그 다음에 피고 경정을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주시고 페이지를 안 넘겼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14번 질문 볼까요? 14번. 자, A시장은 2016년 12월 23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갑에 대하여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갑은 2016년 12월 26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 얘기 왜 할까요? 처분 송달받았다는 거.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 처분이. 그래서 처분이 아무 문제 없이 효력이 생겼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 들어갔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내렸는데 무슨 재결을 내냐면 A시장은 갑에 대하여 한 3월에 영업정처분을 2월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라 라는 일부 인용의 재결을 했대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재결인지 모르게 하려고. 무슨 재결이죠? 시키는 거죠. 변경하라는 걸 시키죠. 변경 명령 재결에 내려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결서 정보는 2017년 3월 10일 갑에게 송달됐다. 재결서 정보는 송달됐다는 얘기는 왜 할까요? 그날을 기준으로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가 제소를 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되었다. A시장은 재결 취지에 따라 2017년 3월 13일 갑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뭔 소리냐면 이제 명령 재결 내렸으니까 이제 바꾼 거죠. 갑은 근데 여전히 난 이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데 라면서 취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죠? 이 경우 갑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뀌어 버린 맨 처음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이었죠. 바뀌어 버린 2016년 10월 23일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다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뀌어 버린 2016년 12월 23일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대상적격 관련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줄여서 2016년 12월 23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 이렇게 줘도 맞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소 기간은 20조 1항 단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니까 2017년 3월 10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여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소송 요건이 끝이 난 거예요. 소송 요건은 처원, 리피기, 전관,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는 제가 대상적격을 그냥 처라고 두 문자를 따죠. 그 대상적격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자, 그 대상적격만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살짝 복습을 해보면 대상적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거냐면 대상적격, 자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대상적격이라고 하죠. 그럼 뭐가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 보니까 19조에서 처분 등이 취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2조를 보면 그럼 처분 등이 뭔지를 써놓고 있어요. 써놓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처분 플러스 재결이 취소송의 대상이 된대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 그럼 처분이 뭔데? 처분을 보니까 그 법조문을 해석해 보니까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거부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편에서 배웠던 행정행위 개념징표에 대한 얘기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징표를 복습해보니까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행정행위가 안 되니까 처분성을 부정받게 되죠. 그런 얘기들이 그 앞에서 길게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행정행위와 그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받으려면 법조문상 거부의 객체가 행정행위이거나 행정행위에 준하는 작용이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받으려면 거부의 객체 자체도 처분이어야 해요. 법조문에 딱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신청권 개념까지 끌고 오죠. 그래서 신청권이 원고에게 있는 경우에만 거부행위 처분성 인정된다고 해서 신청권도 요구하고 있고 신청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법 규정상 혹은 법령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리상으로라도 신청권이 인정된 경우에만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앞에서 했었던 거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분 등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처분 등은 처분하고 재결을 말한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방금까지 한 거고, 그래서 재결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19조 단서에서 추가적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재결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 과연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건 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복습한 거예요. 복습이 아니라 다뤄본 거예요, 앞에서. 그 다음 또 이거 말고 법조문에는 없는데 특수 논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세 번째 특수 논점에 대한 얘기인데, 세 번째 특수 논점이 뭐냐면 처분이 어떤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 1차, 2차 이렇게 나간 경우, 그래서 1차 처분도 상황을 규율하고 2차 처분도 상황을 규율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처분이 그 맨 처음 발급된 2차 처분이 이제 이때, 자, 그거 말이 꼬였네. 그러니까 1차 처분이 있고 2차 처분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특수원점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때 무엇을 취소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1차 처분하고 2차 처분이 있을 때 2차 처분이 1차 처분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본질적인 내용을 바꾼다면 얘는 날아가 버리는 것이니까 얘만 취소금의 대상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의 일부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1차 처분의 일부만 살짝 바꾸는 것이면서 중요한 내용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차 처분하고 2차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가지고 2차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1차 처분만으로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경우에라면, 그때는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병존한다고 보고, 둘 중에 불복하는 대상을 아무거나 골라 들어갈 수 있고, 제소기간도 무엇에 대해 불복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죠. 그게 첫 번째 했던 그 이마트 그 1번 지문에 대한 얘기였어요. 몇 쪽이었죠? 473쪽 1번 지문 그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거 말고 또 독자적인 논점으로 무슨 주제가 있냐면, 제재 처분이나 그 금전 부과 처분에 있어서 수액, 금전 돈만 바꾸거나 아니면 제재 처분의 강도만을 바꿀 때에 대해서 독자적인 법리가 또 있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거 관련해서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행정심판을 거쳤다가 재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처분이 바뀌거나 아니면 처분 명령 재결이 내려져가지고 그거에 따라 행정청이 직접 바꿨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상적 격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피고적 격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고, 제소기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앞에서 다뤘던 것이고, 딱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대상적 격 관련 논점이 다 끝이 난 거예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 이제 어려운 얘기에 대해서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뭔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뭔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접거나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접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강사가 괜히 겁주려고 여기까지 그냥 다루는 것 같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위축이 돼가지고 여기를 막 하기 싫어하면서 여기, 그러니까 앞부분 막 이해가 되고 재미있었던 부분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데, 이 부분은 머리가 여기를 계속 회피해요.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여기를 계속 회피한다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넘어서면 이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 거기를 넘어선 순간 수많은 사람들 바로 위로 올라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100만 명은 안 되구나. 10만 명이 있다고 할 때 9만 9천 명은 이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잖아요. 그럼 하는 순간 그 몇 등이죠? 1000등이 되어버린다고요. 9만 9천 명을 제껴버리고. 이해돼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던 분들은 마음을 쫄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먹으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첫 해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먹으신 분들도 있지만 2년 3년 떨어져 보니까 이거 그렇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안 먹었다가는 절대 붙을 수 없는 시험이다라는 걸, 그 떨어짐이라는 2년, 자기 인생 2년이라는 비용을 소비하고서 그때서야 깨달으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마음을 바꿔 먹으셔야만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바꿔 먹으세요. 됐죠? 그래서 이제 소송 요건 끝을 냈고, 475쪽에 취소송 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복습을 해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들어온 다음에, 행정소송에는 항당민기가 있고 항당민기가 있고,
그 중에서 항에는 취, 무, 부가 있죠. 그 중에서 핵심인 취를 다루고 있는데 취가 다시 이렇게 5가지로 내용이 갈려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분량이 많았죠. 근데 뒷부분은 쉬워요. 근데 아직 여전히 내용은 많아요. 쉽지만 내용은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까지가 취소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기까지는 긴장하시다가 여기를 그냥 넋놓고 보시면서 학습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락을 어디가 좌우하냐면 여기가 좌우해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분량이 많고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라는 건 누구나 직관적으로 다 할 수 있어서 열심히 하신다고요. 근데 당락이 여기에서 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도 열심히 하시되 여기에서도 긴장을 끊어놓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소송 계속 중 발생한 일들 배울 건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소외 변경, 소송 심리, 소송 참가, 피고 경정,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피고 경정은 제가 앞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배울 것은 소외 변경, 소송 심리, 소송 참가, 처추변, 처분사의 추가 또는 변경만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소외 변경부터 볼게요. 자, 소외 변경을 볼 텐데, 자, 소외 변경을 볼 텐데, 자, 주요 개념 정리, 주요 개념이라고 써있네. 주요 개념 정리가 아니라 주요 개념 정리라고 써야겠죠. 여기 지금 이상하잖아요. 주요 개념 정리라고 앞에서 꼬박꼬박 써놓고 여기 주요 개념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여기 다뤄볼 건데, 자, 소외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죠? 요거 앞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소외 변경은 옛날에 제기했던 소를 취하 그만두기로 하고 새롭게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취급돼요. 다만 실제로 옛날에 제기한 소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어서 차이가 있는데, 구소에서 사용하던 소송자를 신소에서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실제로 소를 취하고 새롭게 소를 제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긴 해요. 그 점에서 이것 때문에 소외 변경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행정소송법엔 2가지 종류의 소외 변경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2가지 말고도 민사소송법 262조에도 소외 변경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소송에도 끌어다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 복습 이제 3번 보시면 행정소송법에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21조의 소외 변경과 22조의 소외 변경이 있어요. 21조 소외 변경은 소외 종류 변경을 말하고요. 그 다음 22조 소외 변경은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소외 변경을 말해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편 이제 민사소송법에 있다고 얘기하는 262조의 소외 변경은 민사소송을 당사소송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영역을 포괄하게 넓게 포괄하는 소외 변경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있다라는 말이랑 동의어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 262조의 소외 변경 허용된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라는 한계는 행정소송법 21조랑 22조에는 써있지 않는데 얘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봐요. 이건 그냥 되게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 변경. 자, 동그라미 4번. 소외 변경은 처분 변경을 원인으로 소외 종류를 변경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대부분의 소외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거에 의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이라는 특수한 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만, 소외 변경, 그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262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외 변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모든 소외 변경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 21조의 소외 변경이든 22조의 소외 변경이든 민사소송법 262조의 소외 변경이든 사실은 변론 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받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피고의 경정이 있으면, 자, 다시 지금 소외 변경 배우고 있는데 잠깐만 피고 경정 얘기를 하면서, 피고 경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이 14조 상항 소급간주 규정 있죠. 요것이 소외 변경 중에서 21조 행정소송법 21조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외 변경은 소외 종류 변경에 대해서만 준용돼요. 그것이 내포하는 건 뭐냐면 22조의 소외 변경이나 민사소송법 262조에 의한 소외 변경에 있어서는 소급간주 규정의 적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민사소송법 262조에 근거해서 소외 변경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 제기한 소가 있고 신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경을 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신소가 제기된 걸로 취급된다고요. 그런데 소외 종류 변경을 할 때에는 달라요. 구소가 있고 신소가 있을 때 소외 종류를 예를 들어 취소송에서 당사소송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당사소송이 맨 처음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제기된 걸로 간주해줘요. 그런 규정이 소급간주 규정인데 이게 소외 종류 변경에 대해서만 준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그 다음에 7번 행정소송법상 소외 변경에 대한 규정은 취소송 이외의 소송에도 준용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당사 소송에도 다 준용이 되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뭐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에는 22조는 준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는 거예요. 22조의 소외 변경이 뭐예요? 처분 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외 변경이죠. 그게 내포하는 건 뭐냐면 행정청이 있고 국민을 상대로 A라는 처분을 했는데 국민이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행정청이 A라는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하게 되는 갑의 소송 변경이 처분 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외 변경이 그 22조 소외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작위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작위 확인 소송은 처분이 없어가지고 처분 좀 발급해라 라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바람에 사용하게 되는 소외 변경인 22조는 지금 여기에 적용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해하면 쉽죠. 그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편 소외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피고 경쟁의 경우랑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자, 소외 변경은 세 가지 모두 직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시 소외 변경은 세 가지 모두 직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시 소외 변경은 세 가지 모두 직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분권주의와 관련된 건데 처분권주의가 뭔지는 그 뒤에 써 있죠. 그 뒤에 써 있고 나중에 할게요. 처분권주의 때문에 처분권주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무슨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의해서만 좌우된다는 원칙을 말해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소외 변경은 세 가지 모두가 뭐예요? 21조, 22조, 그다음 민사소송법 262조 모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피고 경정 얘기는 왜 하냐면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거랑 묶어가지고 같이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혼동하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요거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관련 조문 정리 보면은 이제 소외 변경에 대해서 21조의 소외 변경에 대해 조문이 있고요. 14조는 갑자기 왜 끌고 왔냐면 여기 보면 14조 사항이 준용된다고 하는데 14조 사항을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22조의 소외 변경이 있고 그 다음 민사소송법 262조의 소외 변경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22조의 소외 변경이 잠깐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게 보시면 2번 2항 22조 2항 보시면 1항 규정에 의한 신청 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님 소 바꿀래요 이렇게 하는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60일 내야 된다는 약간 독특한 규정이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항도 있어요. 1항 규정에 의해 변경된 청구는 1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괄호 부분은 제가 써놓은 건데 이거를 필기체로 바꿔야겠죠. 괄호본 제가 써놓은 건데 18조랑 단서 규정의 요건이라는 것이 행정심판 전체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인 뭐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거예요. 면허 취소 처분을 해가지고 갑이 그거에 대해 불복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은 행정심판 전치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취소송을 들어갔어요. 취소송을 싸우고 있는 도중에 행정청이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처분을 바꿔버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다른 처분이 발급된 거죠. 그래서 이때 곧바로 원고가 소외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계속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얘도 새롭게 발급된 처분인데 얘도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니까 또다시 또 행정심판 거친 다음에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그냥 곧바로 소외 변경을 통해 가지고 곧바로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취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본다는 조문을 두고 있는 것이 3항이죠. 22조 3항 그런 거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련 지문 정리 1번 보시면 항고소송과 당사소송 사이에서 소외 변경 허용된다. 이거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항고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꾸거나 당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꿀 수 있니? 네,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1-1번이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면 소외 종류 변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사소송에도 그러니까 이 항고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거 돼요. 왜냐면 21조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되냐면 돼요. 왜냐면 42조에서 21조를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보시면 소외 종류 변경을 바꾼다. 그러면 구소를 제기할 때 제기된 것을 본다. 규정이 있죠? 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자 2-1번 보시면 청구 취질 변경과 종전의 소가, 지금 뭔가 페이지가 이상하죠? 책이랑 안 맞네.
책이랑 안 맞네. 왜 그러지? 어쨌든 그냥 계속 할게요. 2-1번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종전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자 여기는 자 원칙적이란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청구 취지를 바꿨대요. 그러면 소의 변경을 다른 말로 청구 취지의 변경 또는 청구 원인의 변경이라고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소의 변경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소의 변경이 있으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독특한 거예요? 소의 종류 변경이. 그래서 여기서 원칙적으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4번 보시면 상고심에서는 소의 종류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왜요?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상고심은 법률심만을 맡아요. 뭔 소리야? 상고심 뭐죠? 3심.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심까지 해야 되는데 상고심은 사실심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 또 보시면 6번 소의 종류의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기억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죄송해요. 보시면 이것도 지금 몇 번이냐. 자 소의 종류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판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판사가 싫다. 그럼 그거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판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근데 이거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게 가능하대요.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소의 종류를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판사가 그래 라고 하면서 바꿔줬대요. 그러면 누가 왜 싸우는 거지? 왜 싸우냐면 이게 기존 피고는 불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방어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송을 제기해 싸우고 있었어요. 취소송을 제기해 싸우고 있었는데 얘가 원고가 이거를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바꾼다고 쳐봐요. 그러면 행정청은요 싸울 때 그러니까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면 충분한데 갑자기 이거를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바꿔버리면 중대 명백한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주장의 내용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인 원고의 의사에 의해서 피고가 해야 되는 행동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방어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피고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때 불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피고가 싸우는 거예요. 피고가. 기억해 주시고 한편 이거에 대해서는 또 규정이 없어요. 판사님 소의 종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 이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복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구태여 집어넣으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넣었죠?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왜냐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냥 불어가는 경우 그냥 그럼 구소 취하고 새롭게 또 소를 제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취소송을 무효등 확인 소송을 바꾸고 싶은데 판사가 안 된대요. 그러면 취소송 취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 제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실익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10번 질문 보시면 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경우는 변경된 처분이 필요적인 행정심판 전치상이라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22조 3항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11번 얘는 앞에서 했던 얘기까지 싹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루는 건데 자 갑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있어 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갑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있었다. 압류처분이라는 건 이제 강제징수 들어가는 절차의 일종이에요. 자 이때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성을 제기했다가 그거를 취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할 때 그때 자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죠. 왜냐하면 종류 변경은 소급간주 규정이 있으니까. 사실은 얘 때문에 얘를 여기다 배치한 거죠. 이 문제를. 자 2번 보시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가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 소송의 소가 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송의 소가 추가 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 하더라도 취소 청구는 적법하다라고 본다라고 해가지고 가급적 각하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어디서 배웠냐면 수홍요건 파트에서 그 제소기간 파트에서 배웠죠. 그죠? 그 다음 3번 자 이미 과세처분에 대해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래요? 후속 집행작용을 들어가는 것은 위헌결정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 그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4번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인
중 두 가지가 적용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제소기간이고 두 번째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그래서 자 어떠한 처분이 있는데 그것이 행정심판을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취소송 제기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먼저 무효확인 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취소송의 심리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내리막길이 시작이 살짝 되죠. 물론 이제 뒤에 가가지고 다시 기판력 문제, 그다음에 기속력 문제라는 오르막길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내리막길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